당신은 병원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이 밤에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대체 쫓아내다니. 그럼 집에 들렸다 가시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봤어, 권서방.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해.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애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장모님이 말리셨어야죠. 뭐야, 목소리 낮춰. 애 공부하잖아. 공부. 권재우, 너 지금 당장 못 나와. 너는 할아버지 오셨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애한테 왜 이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중간고사? 그럴 거면 공부시키지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애를 대학에 보내서 뭐해. 학비도 안 대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당신 왜 이래?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안 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집으로 모셔?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고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되잖아.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권서방,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손님도 아니야. 먼저 손님이 와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온 손님 좀 돌려보낸 게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손님을 돌려보내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장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애 학비를 대줄지 말지 하는 거. 이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얼마나 장모를 무시했으면 이래. 그러면 재우 엄마는 얼마나 시부모를 무시했으면 병원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쫓아내. 오늘 이야기 속주인공은 80세 권동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7세 권재훈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서울에 올라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오도가도 못하게 된 권 씨. 그런 권 씨를 문전박대한 며느리에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아들의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권 씨는 그 모든 감정을 삼키고 입을 다무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은 그들의 대화를 점점 고조시켰고 숨겨진 갈등은 일순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똑같이 복수해준 아들. 권 씨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권 씨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양친을 잃고 집안이 쫄딱 망하면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권 씨는 가까이 지내던 이웃의 비빌 언덕을 찾아가며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권 씨의 평생 직업은 농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 씨는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이겨내려는 듯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고 취미 생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만 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의 도끼 어린 삶에 혀를 내둘렀죠. 그렇게 독하게 살아온 권 씨에게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이 30대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농사지을 자신의 땅을 마련하고 비로소 좀 살아갈 만해졌을 때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대의 늦은 나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권 씨는 가난과 고생으로 인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한이 뼛속 깊이 사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은 그저 자랑이자 기쁨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그의 한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권 씨는 스스로 굶는 한이 있어도 아들 책 한 권 더 사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핍 없이 키우기 위해 그는 고군분투했고 결국 아들은 그의 희생 덕분에 그 누구보다 밝고 똑똑하게 자라났습니다. 물론 권 씨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언제나 풍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 종훈이 고등학생일 때는 몇 년 동안 농사가 안 풀려 집이 크게 휘청일 때도 있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조금씩 대출을 받아가며 생활비를 메꾸기도 했죠. 하필이면 그때가 아들이 대학을 갈 때라 권 씨와 그의 아내는 하루하루가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대학 안 가고 취업할까 해요. 그 말은 권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하다니. 권 씨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어째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졸업하고 바로 돈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왜 집안 살림까지 신경을 써?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대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너 대학도 못 보낼까 봐 그래. 그래, 종훈아.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울 게 뭐가 있어. 아무 생각 말고 공부해. 대학을 가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그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때까지는 돈 걱정은 하지 마. 권 씨의 말에 아들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결국 종우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권 씨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의 대학 첫 해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권 씨는 그의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 아들의 대학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그 값 갚으라고 하겠냐? 그래도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대학 생활 내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돈은 권 씨에게 보내기도 했죠. 권 씨는 아들이 보내온 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돈을 보내지는 말아라. 그 돈으로 책을 사던지 아니면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아들은 권 씨 부부가 혹여나 힘들지 않을까 늘 마음 한구석에 걱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와주기라도 한 것인지 그 다음 해부터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예전만큼 수확이 좋았고 권 씨는 여동생에게 빌린 돈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갚아내며 마침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권 씨의 삶은 이제서야 말년의 복을 누리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 권 씨는 자신이 평생 일군 땅을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마 마지막이 될 지원이라 여겼기에 부부는 농사지어 먹고 살 정도의 땅만 남겨두고 전부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서울에서 번듯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늙어갔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그런 멋진 삶을 아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권 씨는 어느덧 80세가 되었고 손자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아들이 어느 날 전화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서울은 왜? 권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요. 병원이 가까운 도시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멀어서 제가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요. 됐다, 그런 복잡한 데서 어떻게 사냐? 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아, 우리가 안 편해서 싫어.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다. 아들은 나이든 부모를 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현실이 늘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간신히 부모님을 찾아뵈는 그 현실에 죄책감을 느꼈죠. 그렇게 죄스러워하며 부모에게 전화하는 날 권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너희는 별일 없고? 권 씨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아, 장모님이 집에 와 계세요. 장모님, 무슨 일 있으시대? 재우가 내년에 고3 되잖아요. 그래서 애엄마가 입시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고 장모님한테 살림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당분간 와서 지내신대요. 사돈 힘드실 텐데. 권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아직 60대시라 부모님보다 훨씬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신대요. 그래, 알았다. 건강 잘 챙겨라. 아버지도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명절에 뵐게요.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후 권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권 씨는 요즘 자꾸 배가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양약을 먹어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약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면 큰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안타깝게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받아온 약은 다 먹어보고 나서 생각하자. 동네 병원의 위험 진단에 따라 권 씨는 꾸준히 약을 먹고 있었지만 아내의 눈에도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권 씨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 는 의사의 말과 함께 권 씨는 지금껏 엉뚱한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췌장암이라니. 아내가 그새를 못 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권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암이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해 보라는 거야. 권 씨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80평생 동안 한 번도 큰 병을 알아본 적 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자 그 낯선 현실이 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꼭 권 씨가 당장 췌장암 진단을 받은 듯한 아들의 반응은 그에게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보세요, 아버지. 여기 있는 병원보다 더 잘 알잖아요. 여기도 병원 있는데 뭐하러 서울까지 가. 그래도 뭐든 서울이 낫겠죠. 오시면 제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아들의 성화의 권 씨는 결국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날짜가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쩌죠, 아버지. 갑자기 2박 3일 출장이 잡혔어요. 아버지 검사 다음 날에야 돌아올 것 같아요. 하필 중요한 검사 날에 맞춰서 출장을 가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권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우 엄마한테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며느리가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는 말에 권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혼자 가면 된다. 혼자 어떻게 검사를 받으세요, 보호자도 없이. 아들은 답답한 목소리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니면 내 고모한테 부탁해 볼게. 아들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 엄마가 그날 입시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 됐다. 고모한테 말해서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마. 애 학교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검사 받고 나서 꼭 연락 주세요. 알았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자주 연락할 일도 없었겠지만 아들도 늙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통화 내내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그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평생 바라왔던 아버지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가 이렇게 흔들릴까봐 두려운 듯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한 직장을 가지고 서울에서 번듯한 생활을 한다 해도 아버지가 아픈 현실 앞에서는 어린 시절 그토록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던 그 소년으로 돌아가 버리는 듯했죠. 안 그래도 바쁜 아들을 괜한 일로 걱정하게 한 것 같아 권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날이 되어 권 씨는 홀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무릎은 어떻게? 괜찮아? 여동생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나저나 오빠가 걱정이지. 권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오빠.
여동생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에 깔린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나이가 있는데. 검사 후 권 씨는 여동생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더 이상 불안을 주고 싶지 않다는 듯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음을 자아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하지만 서로를 지켜주려 애썼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기에 권 씨는 아들과 짧게 통화하며 곧 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 저녁에 모임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 그래, 나도 버스 타고 가려면 이제 가야지. 터미널로 향하며 권 씨는 여동생과 또 한참을 옛날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왔어? 이제 겨울이나 다름없잖아. 여동생이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벌써 추울 줄 몰랐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날이 따뜻했잖아. 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제법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버스만 타고 집에 갈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여겼죠. 여동생은 잠시 오빠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다가 수다에 푹 빠져 약속 시간에 늦게 될 것 같다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시골에 있는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표는 끊었어요. 아직, 이제 끊으려고 들어왔어. 권 씨가 통화를 하며 터미널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람이 많아 왠지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많네. 얼른 줄 서야겠어. 권 씨는 서둘러 매표소 줄에 섰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늦은 시간인데도 줄은 길었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권 씨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만져지는 것은 빈 주머니뿐이었습니다. 어라, 지갑이 어디 갔지? 권 씨는 곧바로 당황한 얼굴로 다른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권 씨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권 씨는 어쩔 수 없이 줄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권 씨는 원점으로 돌아와 외투까지 벗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여러 겹 입은 것도 아니었기에 찾았던 곳을 또 찾아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권 씨는 여동생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지갑은 손에 있었습니다. 그때 권 씨가 직접 계산을 했으니 어디에 두고 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에 지갑 떨어져 있나 좀 봐봐. 지갑? 안 보이는데. 왜 없어졌어? 그러네. 어디에다가 흘렸나. 그럼 어떡해? 내가 다시 가야 하나? 아니야, 뭘 와. 더 찾아보고 없으면 종훈이한테 전화하면 되지. 얼른 가봐. 권 씨는 늦었다는 여동생이 차를 돌릴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아있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외하면 권 씨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휴대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모든 카드도 지갑 안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표를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권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이 없다고요. 어머나,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흘렸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네. 그러면 어째요? 고모는 이미 가셨고. 진작에 갔지. 내가 전화를 말려도 종훈이한테 전화해봐요. 출장 갔잖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종훈이네 집이 가까우니까. 거기라도 가야죠.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권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이네. 갔다 오고 나면 차도 끊길 것 같고. 뭐가 큰일이에요.
아들 집에서 하루 자고 오면 되죠. 하지만 사돈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는 건 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들 집에서 하루 잘 수도 있죠. 통화해봐요. 방법이 없잖아. 아내의 말에 권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내려가고 계세요. 아들의 물음에 권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찾아보겠다는 권 씨의 말에 아들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지금 어떻게 찾아요? 늦은 시간에 헤매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들도 아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갑을 발견했으면 연락이 올 겁니다. 만약 훔쳐간 거라면 어차피 못 찾을 테고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권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너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일이 끝나고 오는 거 아니야.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곧 올라갈 거예요. 아버지 먼저 가 계세요. 괜히 나 때문에 일 못 끝내고 오면 어떡해. 그냥 재우 엄마한테 돈만 좀 빌려달라 그래. 내일 낮에 붙여줄 테니까.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아버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고, 저는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권 씨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그를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 갔다가 그런 일 겪고서도 그냥 돈만 보내드리겠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계시긴 한데 하룻밤인데 뭐 어때요? 안방에서 애 엄마랑 같이 주무시라고 할 거고 아버지랑 저랑 작은 방에서 자면 되니까요. 아들의 말에 권 씨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말대로 돈을 빌려서 돌아가는 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것일 뿐 아들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갈게. 택시 타고 오시면 며느리한테 미리 나와 있으라고 할게요. 택시 타시면 기사님 바꿔주세요. 권 씨는 아들의 말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괜히 아들 부부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였죠.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명절 때마다 주로 아들 내외가 시골에 내려오곤 했기에 권 씨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니 작년 추석 이후 올해 설과 추석 모두 아들이 바빠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자. 권 씨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이미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밝은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권 씨는 밝게 빛나는 거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직장 다니며 서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아들이 참 대단하구나. 권 씨는 가슴속 깊이 자부심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내가 이만큼 키웠다니 내 삶도 참 의미가 있었어. 스스로가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택시는 약 20분을 달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아, 예. 잠시만요. 우리 며느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기다리는 동안 권 씨는 지갑이 없어 택시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더 불편해졌습니다. 카드도 되는데 카드 없으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고 권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권 씨의 대답에 택시 기사는 작게 혀를 차며 미묘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권 씨는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며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미리 나와 있어야지. 권 씨는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더욱 빼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기 오네요. 권 씨는 안도하며 며느리가 오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택시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다가왔습니다. 여기 택시비요.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내 결제를 마쳤습니다. 지갑 잃어버리셨다고 들었어요. 택시 기사가 말하자 권 씨는 추운 바람에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며느리는 권 씨를 흘낏 한 번 보고 나서는 다시 휴대폰을 힐끔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40분. 그녀는 시계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권 씨가 택시에서 내린 자리에서 잠시 멈추더니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냈습니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권 씨는 얼떨결에 며느리가 건네는 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내려다보니 손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니? 권 씨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지갑 잃어버리셨잖아요. 내려가시는데 쓰세요. 며느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 씨는 대답 없이 며느리의 뒷말을 기다렸습니다. 막차 시간은 이미 늦었으니까 이걸로 터미널 근처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권 씨에게 다시 택시를 타고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재우 아빠가 전화하셨는데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이 있는데? 권 씨가 묻자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 재우 중간고사잖아요.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어서 예민해요. 그리고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친정 엄마도 와 계셔서요.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갑작스럽게 오셔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모시는 게 어렵습니다. 아버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 씨는 손에 들려있는 10만 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차갑고 쌩하니 불어오는 바람에 지폐가 날아갈까 싶어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쥔 구겨진 지폐, 날씨에 맞지 않는 얇은 옷, 모든 것이 권 씨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따뜻한 털 잠바를 입고 있는 며느리는 추위를 모르듯 당당했습니다. 날이 쌀쌀해졌어요. 더 늦으면 택시 잡기도 힘들어질 테니 어서 가세요. 종훈이도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재우 아빠한테는 제가 잘 말해 둘게요. 그 말에 묘한 뉘앙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권 씨에게 지금 더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며느리의 이번 결정은 독단적인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며느리에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곧 아들이 돌아올 텐데 괜히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말처럼 갑작스러운 방문이니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눈치 없는 노인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터미널 근처에 숙소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든 들어가시면 돼요. 며느리는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 말하며 택시비에 쓸 수 있도록 남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권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권 씨는 허망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닐 일을 이야기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택시 잡아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 앞에 많이 다니더라. 권 씨는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불어온 것엔 바람은 차가웠지만 며느리의 돌아서는 뒷모습은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권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정작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가더라도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는 자신의 속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택시가 지나갔고 권 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차가 바람을 막아주자 권 씨는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권 씨가 바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시부모에 대한 공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는 법이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가정에서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내일 아침이 오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저 자신만 입을 다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태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아온 걸 보면 적어도 아들한테는 좋은 아내이고 손주한테는 좋은 엄마겠지. 권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약 30분 뒤 권 씨는 우여곡절 끝에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남은 돈으로 내일 아침 버스비도 해결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때 권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종훈이네 도착했어요. 왜 연락이 없어? 권 씨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아내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많이 생략하고 숙소로 왔다고만 말했지만 아내는 그 사실만으로도 노발대발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혼자 모텔에 갔다고요. 아이고, 됐어요. 안 그래도 아들네 집에서 자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돈도 있는데 불편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만 원 달랑 쥐어주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쫓아내긴 갑자기 찾아가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권 씨는 아내의 화를 달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집에 안 계시네요. 그래. 막차가 있길래 얼른 터미널에서 버스 탔어.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혼자 가셨어요.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애도 아니고 혼자 왜 못 가? 너는 집에 도착했으면 빨리 쉬어. 피곤할 텐데. 아들은 마지못해 전화를 끊었고 권 씨는 착잡한 한숨을 쉬며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들려고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휴대폰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권 씨는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눈을 떠야 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종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첫 마디에 권 씨는 이미 그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재우 엄마가 아버지를 쫓아낸 게 맞아요. 권 씨는 고개를 부여잡았습니다. 종훈아,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아니, 다를까. 권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은 분명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도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격정과 상처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권 씨는 복잡한 마음에 다시 한숨을 쉬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을 듯한 기세였고 그 모든 상황은 그의 마음속에서 짐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종훈아,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내 아내도 입장이 있는 거고 나도 갑작스럽게 찾아간 거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버스 탔다니까. 권 씨는 한숨을 쉬며 변명처럼 말했다. 모텔에 계신 거 알아요. 지금 당장 모시러 갈게요. 어디세요? 확신에 찬 아들의 말에 권 씨는 모든 것이 다 틀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추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뭐 하러 그러냐? 내일 아침에 나가서 버스만 타면 되는 걸. 어디 계시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20분 후 아들은 권 씨가 머물고 있던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권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차 안을 짓눌러 숨조차 가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시라고 했잖아요. 서로 불편하게 뭐 하러 그래요. 권 씨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변명할 말을 찾고 있었지만 아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우 엄마가 집에 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최소한 저한테는 연락했어야죠.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너 신경 쓸까봐 그랬지. 권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신경 쓸 거 모르셨어요. 아들은 억누른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다. 권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일만 더 크게 만들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그 얼굴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차는 다시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한숨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을 깼습니다. 잠시 후 차는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에는 며느리와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며느리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병원 때문에 올라오신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쫓아내다니. 그럼 집에 들렀다 가시라고 말 한마디는 해봤어.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권서방, 그러지 말고 일단 앉아서 얘기해요. 안사돈이 나섰습니다.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애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장모님이 말리셨어야죠.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뭐야, 목소리 낮춰. 애 공부하고 있어. 안사돈이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공부.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듯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권재우, 일리 당장 못 나와. 아들은 방 안에 있던 손자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손자가 어슬렁어슬렁 나왔습니다. 졸린 눈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손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버릇이야. 아들은 손자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애한테 왜 이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급히 나서며 아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중간고사?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럴 거면 공부시키지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애를 대학은 보내서 뭐해? 학비도 안 대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왜 이래?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안 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집으로 모셔?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되잖아.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들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권서방,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안사돈이 나서며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님도 아니야. 먼저 온 손님이 있는데 약속도 없이 온 손님 좀 돌려보냈다고 이러는 거야. 손님을 돌려보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장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애 학비를 대느니 마느니 하는 거.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얼마나 장모를 무시했으면 이래. 그 말에 며느리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재우 엄마는 얼마나 시부모를 무시했으면 병원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님을 쫓아냈겠어요. 아니, 집주인이 누굴 들일지 말지 선택도 못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주인이 누군데요? 아들은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 말에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결혼할 때 아버지가 땅 팔아서 마련해준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사돈은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 집은 진작에 팔았잖아. 7년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무슨 돈으로 샀는데 그 집값 올라서 처분하고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잖아. 아들은 날카로운 눈빛을 며느리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얼마나 보탰는데. 며느리는 차마 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 보탰는지가 중요해. 결혼했으면 내 집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며느리가 할 말을 찾으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그녀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그때 집 살 때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거야. 이제 이 집 팔아서 갚을 생각이라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가 충격에 휩싸여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긴,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지. 권 씨는 그 순간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종훈아, 그만해라. 하지만 아들은 권 씨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누굴 드릴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장모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뭐라고?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되물었습니다. 권서방, 당신 미쳤어? 안사돈도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들의 말에 놀라움과 분노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안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모텔에서 주무시든 택시 타고 댁으로 돌아가시든 하세요. 안사돈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여보, 당신도 걱정되면 따라서 나가. 지금 이렇게 한 거 후회 안 하는 거지.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절망에 찬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생각해봐. 며느리는 순간 소리를 치려다 말고 애써 숨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자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고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안사돈에게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집으로 돌아가 있어. 내가 연락할게. 며느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눈을 크게 뜨더니 분노에 찬 표정으로 아들이 들고 있던 10만 원짜리 수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가지고 나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마침내 권 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권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권 씨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그와 동시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우야,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재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권 씨는 그 순간 그의 가족이 이렇게 어긋난 모습으로 있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얽혀있던 매듭을 풀어낸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들만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권 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내 며느리와 손자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권 씨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돈 벌기만 하면서 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중요한 걸 외면하고 살았네요. 아니다. 내가 괜히 와서 너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 권 씨가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리고 이 집 정말로 팔아서 아버지 드릴게요. 제가 꼭 갚는다고 했잖아요. 됐어. 권 씨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다. 이 집 판 돈을 내가 어디다 쓴다고. 그냥 내가 갖고 있어. 아버지 받을 생각으로 드린 돈 아니에요. 아들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됐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재우 엄마랑 반목하지 말고 지내라.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법이야. 아들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권 씨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신경 쓸게요.
집안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권 씨는 아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침대는 좁고 딱딱했지만 아들과 같은 공간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일어나 권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권 씨의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아들을 보고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 아내가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지만 아들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얼른 올라가서 해결할 일이 있어서요. 금방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권 씨는 다행히도 암이 아니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걱정했던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이 그의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 씨는 아들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 팔았어요. 뭐야, 팔지 말라니까. 권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대신 이 돈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럴 거면 뭐하러 팔아? 권 씨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내심 혼란스러웠습니다. 재우 엄마도, 재우도 다들 정신 차려야죠. 아버지한테 돌려드렸다고 말했고, 앞으로 시부모님한테 잘하면 그때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절뿐만 아니라 어버이날이나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도 꼭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재우 엄마가 그렇게 하겠대요. 안 하면 집도 없고 같이 살지도 않을 거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단호해서 오히려 권 씨가 놀랐습니다. 그 단호함 속에는 자신감을 넘어선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그날 일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서운해 마세요. 그 말에 권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끝에는 작은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달 어머니 생신 때 내려갈게요. 권 씨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진정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원 없이 아들을 보고 가족이 모일 수 있다면 부모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늙은이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로 생각해주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 달 아들은 며느리와 손주까지 모두 데리고 권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손자도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 속에서도 아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권 씨는 아들이 부모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주는 것을 보며 그 효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서로 화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번 다투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권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권 씨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들을 참 잘 키웠네. 권 씨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잘 키웠어.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그 순간 권 씨는 인생에 대한 회한도, 지난 세월의 힘든 시간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행복한 말년을 맞을 수 있겠구나. 가정의 갈등과 긴 여정 끝에 권 씨는 마침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품어왔던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녹여줄 사랑과 이해가 함께 있었습니다. 권 씨는 가족들 사이에 싹튼 새로운 관계를 바라보며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권 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